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둥 안쪽으로만 좀 들어와 주세요. 한동훈 전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한동훈 복고 콘서트의 주인공 한동훈 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뵙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 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저 박정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지난 1년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셨습니까?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1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1년보다 더 그랬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계엄 이후의 상황은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결국 극복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책이 있습니다. 좋아는 하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불편해서 자주 꺼내 읽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걸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다카우 수용소에 수용됐다가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은 한 명 빼고 다 그곳의 가스실과 강제 노역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걸 빅터 프랭클은 나중에 자기가 풀려난 이후에서야 알았지만요.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저는 그 생각에 공감하고 그 생각을 좋아합니다. 고통은 현실입니다. 저보고 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T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입니다. 고통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저는 권력 수사를 했다고 밉보여서 좌천 4번에 압수수색 2번에 구속되기 직전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 제가 그런 탄압을 받는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그때는 거의 목전까지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여러분도 없었고요. 부산에서, 진천에서, 일산에서 기타 학원을 다녔습니다. 산책을 했고요. 전시회를 다녔습니다. 의식적으로 일상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돌아보면 그렇게 일상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제가 싸우고 이겨냈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승리한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느끼시고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지 않아요. 우리 좀 이런 데서는 티가 됩시다. 그런데 일상을 지키고 버틸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이게 맞는 거야? 나만 이런 거야? 하는 불안감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두가 함께 할 겁니다. 한 컷을 하고 라방을 하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지키고 버텨내면 결국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저는 그리고 스스로를 비관론적 낙관론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살아간다는 말, 제가 하고서도 좀 오그라드는 말이긴 해요. 여러분께서도 저 50 먹은 남자가 저렇게 오그라드는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런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맞서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겁니다. 일상을 지키자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일상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할 겁니다. 이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이 기준으로 미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총론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막상 우리 현실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고민하고 성실하게 고민하고 용기 있게 맞서야 하는 겁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새벽 배송 금지 문제, 배달앱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문제, 소위 킥란이라고 부르는 전동 킥보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이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실천에 나섰습니다. 시민의 선택과 자유를 보장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공공선에 합치하느냐였죠. 각각의 이슈에서 제가 견지한 입장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새벽 배송 금지는 선택권을 보장한 것 같고, 배달앱 규제는 선택권이 아니라 규제를 더 힘주어서 말하는 것 같고, 킥란이 규제는 더더욱 이거는 선택권을 뺏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일견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을 지키고 버텨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퇴행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저는 어제 잘못된 사슬을 끊고 희망의 내일로 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던 일이고 허용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답답하고 정치가,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한심해 보여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포기하지 않아야 결국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나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혼자만 희망을 보고 혼자만 미래를 보면 불안하고 불안과 공포에 잠식당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그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새벽같이 통영에서 순천에서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0년이 시작될 때 뉴 밀레니엄이라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어느새 사반세기 25년이 지나가서 어느새 2025년에 말미에 와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중한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됐다는 게 일단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소중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정치인 한동훈은 평상시에 주로 말씀하실 때 자연인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이 싱크로율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치인 한동훈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정치, 주로 정책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정책과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우리나라를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스피치 하실 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선택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좀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앞서서의 총론보다 하나씩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우선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자세히 미리 준비 안 해온 게 바로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예요.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저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가 저는 아직까지 싱크로가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제가 정치를 계속하고 여러분과 제가 끝을 보자고 했잖아요. 끝을 보는 순간까지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자유롭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치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게 너무 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함께 간다. 이런 구도여야 하지, 이 사람이 어떤 이슈가 딱 튀어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이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달린 것이지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뭐 제가 뭐 그분을 욕하려는 건 아닌데 욕했네요. 예. 뭐 늘 그러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제 보수는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각각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행동할지가 너무 투명하게 보이는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무쌍한 것은 시민들이어야지 정치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현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론으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복잡한 현실에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쉽게 일도양단식으로 그래, 한동훈이 말하는 기준에 따른다면 이거야 저거야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정교함과 부지런함을 갖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처음 스피치를 할 때, 우리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라방을 많이 시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왠지 오프라인에서 보는 라방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그 민심 경청 로드를 하시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도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몇 가지 떠오르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와닿을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새벽 배송 문제라든지 배달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0.9배속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느리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유튜브 보실 때 1.25배속으로 보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대로 하면은 그냥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속도에 적응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 배송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동탄 화성에서 이 젊은 주부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과 제가 갔었을 때가 그 이슈가 나올 때였거든요.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노동자들도 이걸 하고 싶다는데 민주노총이 뭐라고, 민주당이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러 들어?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 이슈에서의 저의 선택은 쉽습니다. 이건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소위 참전을 했고요. 그때 정의당의 장혜영 전 의원께서 저한테 토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희 동료들은 그건 토론을 받아주는 게 좀 격이 안 맞을 수 있고 괜히 말려든다 이러면서 좀 저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생산적인, 보수와 진보의 대결에서 굉장히 생산적인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정치의 이념적인 바탕을 이걸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야, 누가 빨갱이야, 이런 식의 싸움 말고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 싸울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을 받아들였고 나중에 장 의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을 줄 몰랐다고. 저는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토론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보다는 공격의 정도를 한 60 정도로 낮췄잖아요. 제가 굉장히 다짐하고 간 거였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서로를 꺾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의 다른 생각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걸로 충분하다고 봤었죠.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요즘에 여러분 문방구들 잘 없어진 거 아세요? 아시죠? 그게 문방구에서 자녀들 준비물 준비하는 것, 그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못 챙겨줘서 굉장히 욕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요새는 그걸 이런 식으로 새벽 배송으로 해결하게 됐잖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 비즈니스 주체, 그 기업을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선택했고, 그리고 거기서 노동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야간 노동이 오히려 수고를 좀 덜 해주는 면도 있거든요. 차가 안 막히고 엘리베이터 공유하는데도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 이슈였는데 민노총과 민주당이 이걸 끼워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새벽 노동은 발암 물질이니까 이건 새벽 배송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원래 진보 내지 좌파는 선택권을 규제하려는 겁니다. 아주 거치게 말하면 우린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부딪힐 수 있는 큰 주제, 큰 논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논쟁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이 문제는, 이런 논쟁을 할 때 상대가 과연 진짜 그 의도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의도로 제기할 문제라면 모든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고 했었어야 해요.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 말고 물류 배송하는 분들도 새벽 근무를 못하게 했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논쟁이 되는데, 이건 그런 논의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새벽 배송만. 그런데 뒤에는 함의는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새벽 배송 분야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대한민국 사회에 사실상 굉장한 기득권이 시도하고 있는 기득권이 막강한 정부 여당과 합세해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의 보수 정책과 보수적인 철학과 거기에 동조하는 시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 여론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 논쟁이 누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토론을 못한다. 논쟁이 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오히려 팩트에 기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수는 더 토론에 강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토론하자 그러는데 다 도망다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저는 과거 같은 그런 통념을 깨뜨려 주는 것이 우리 보수의 진짜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새벽 배송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한 발짝 더 나아가다 보면은 배달 앱이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전동 킥보드 문제, 이런 거는 좀 규제와도 연관이 있어서 앞선 논조와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특히 킥보드 문제는 최근에도 왜 인천에서 30대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기억을 잃고 깨나기는 했지만 그런 아주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었기 때문에, 이게 규제가 과연 어느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도 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여기 앵커가 참 많으시네요. 예. 배현진 의원님도 와 계신데요. 그렇게 총론만 가지고 얘기하면 세상이 되게 단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선택권을 무조건 보장한다라는 점에 무조건 방점을 두면, 그 전동 킥보드도 아니 선택권 아니야? 사고 나다가 죽을 수 있어도 선택권이 있고 본인이 감수하는 것이잖아 라는 것. 그리고 배달의 문제도 아니 그것도 여기서 규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선택권을 보장하자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민신경청으로도 과정에서
이슈를 발굴해서 나온 결론이 새벽 배송 문제는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었고, 킹라니 문제는 이거는 규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배달앱 문제는 배달앱 업자의 폭리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 문제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강하게 갔고, 나머지 두 개는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막상 현실 세계에서의 정책은 보수는 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선을 보면서 이 아주 부지런하고 정교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했죠.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한다. 맞는 말인데, 거기 더해서 붙인 것이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진짜 강자가 많이 세집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자 보호를 충분히 똑같은 원칙으로 봐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앱 문제는 이렇죠. 여기 우리 자담치킨 사장님도 와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려움이 수인 가능할 정도면은 그건 선택권 범위에 드러나는데, 저는 그게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그게 견디기 어려울 수준까지 갔다고 본 것이죠. 제가 원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저녁 나절을 같이 다니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택권을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약자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달의 문제는 적정 수준에서 규제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원칙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동 킥보드 문제는 역시 진주나 이 경남 쪽이나 제가 경기 남부 쪽에도 갔었는데, 제가 막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이 많이 위험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역시 이 문제도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 자기가 헬멧 안 쓰고 가는 것도 선택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요. 다칠 수 있지만, 그랬을 때 문제는, 이 사안의 문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우리 보수정치는 우리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 자유뿐만 아니라 너의 자유도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한다. 진짜 보수주의는 나는 자유만 원해, 이건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네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책임감이 진짜 보수에 가깝죠. 저는 그런 면에서 킥보드 문제는 보행의 자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다치는 위험을 느끼는 그런 너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실제 본인이 그 선택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크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결국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니 그러면 똑같지 않냐, 어차피 이럴 때는 규제고 이럴 때는 선택이야, 맞는 말인데요. 다만 진짜 보수주의의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어디서 출발하냐, 어디에다 한 발을 딛고 출발하냐의 문제인데,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쪽에 한 발을 딛고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되 규제는 최소화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이미 최소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규제를 해야 될 단계가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기성세대라고 소위 불리우는 좀 윗세대와 지금 청년 세대 간의 뭐 갈등이라면 갈등이랄까, 이게 부딪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정년연장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슈화되기도 했고요. 지금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문제도 물론 거기에서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용 연장에 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가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100살까지 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60살까지만 일해라, 이렇게 되면 노후 빈곤에 대해서 모두 다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공포심을 역시 마찬가지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60 이후에도 더 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거는 보수 정치가 좀 각성하고 더 분발해야 한다고 하는 지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민주노총, 한노총은 60이라는 정년을 65라고 공을 5로 바뀌는 정책을 이미 대선 단계부터 준비해 왔어요. 일종의 약속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국민 모두가 더 일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60을 65로 하는 정년 연장에 찬성하십니까? 물어보면 여기에 찬성이나 반대의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찬성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수 정치의 의미는 우리가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되면은 노년층이 계속 해먹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언제 승진을 하고 우리는 언제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지? 왜 우리의 기회를 뺏지? 이런 식의 합리적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안과 불만을 지지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지점이 왜 보수 정치의 각성을 필요로 하냐면 그러면 대안은 뭐야? 를 그때그때 늦지 않고 제시했었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저는 작년부터 이걸 좀 연구해 왔었는데 정년을 그냥 60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년 60세가 되면 퇴직 후 재고용,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직무로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비슷한 결과를 내더라도 젊은 층에게 피해와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건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고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정치인 개인으로서 낸 방안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보수정당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수정당의 임무는 민주당과 민노총이 내는 방안을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시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내는 안이 있으면 우리가 내는 안이 있어서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대한민국에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이지선다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슈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꿀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정년 후 재고용 의무화 방식이 더 나은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상세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막 던지잖아요. 우리가 더 실력 있습니다. 뭉쳐서 더 정교한 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해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수인가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동의해야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한 얘기예요. 진짜 보수는 우리 사회가 경쟁을 장려해서 여기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 부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어쩌면 저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또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과정 중인 홍태화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죠? 제가 지금 겨울방학 중인데 사실은 지금 여행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못 올 뻔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게스트로 초청을 해주셔서 동선을 바꿔서 잠깐 왔습니다.
여자친구분의 양해를 받고 저희 동행하는 분들께 양해를 좀 받고 와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통 이제 교수 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언론 기고를 많이 하는데 홍태연구원의 인사이트가 왜 지금 의미 있게 여겨지냐면 한국의 유수 언론에다가 그 언론 기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앙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주간조선 이런 곳의 국제 정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뭐 오신 김에 저희가 시간은 짧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국제 정치에 대해서 너무 깊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런 생각 해볼까요? 최근에 미국이 NSS를 발표했죠. 예,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라고 NSS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한 달 전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크게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NSS라는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할 때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아, 미국이 어떤 입장을 이번에 내놓을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NSS가 있는 것? 예, 우리나라도 이제 행정부마다 국가안보 전략서를 내기는 냅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냐? 그건 매번 비슷하고 매번 큰 어떤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국가안보 전략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제 대체로 세계가 되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행정부마다 NSS가 보여줘야 되고 반응해야 될 문제들이 다른데 우리 문서들을 보면은 대개체로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우리 보수 정치를 하거나 보수 지지자들은 아, 우리 외교는 아주 쉽게 러프하고 거칠게 얘기하면 미국 뒤에 숨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계속 외교 공부를 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난 관세 협정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3,500억 불을 요구하고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른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실감할 단계가 이미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른 페이지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제 정세에 대한 입장도 과거와는 달리 뭔가 능동적이고 플레이어로서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국제 정책에 대해서 뭔가 예측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나올까라고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또 느낀 것이요. 아까 대표님께서 NSS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예전에 세계 경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담보하고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NSS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미국 본토, 서방부,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발을 좀 빼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게 더 큰 역할과 부담을 전가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뭐 보수 진영이 하던 것처럼 미국의 뒤에만 숨는 그런 외교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직감적인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그거 과정에서 저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나라 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거기에 맞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나라를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이 패권주의를 계속 확장해 오고 있잖아요. 저는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어떤 연대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저는 최근 우려하는 것이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너무 미호적인 태도를 보여요. 중국은 항상 이래왔거든요. 살라미 전술처럼 해보고 조금 별거 없으면 더 이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해 구조물은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서의 단호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보수의 외교 노선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중국을 볼 때 반공주의가 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치 체제의 차이를 보고 아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반대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사이즈가 큰 나라다 보니까 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되 경제는 중국과 함께 간다, 이런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제 안미 경중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시대니까요. 근데 반대로 반공주의에만 집중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패권주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국이 외부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국익을 침해하는 것, 이것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조용해지셨네요. 예, 제 말씀은 저희가 이런 부분도 더 열심히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멀리서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는 사실 외교나 국제가 이런 말씀을 하지만 일식집에서 찌끼다시 같은 거 나오는 그런 부수물 같이 여겨지고 메인 이슈로 올라오지 않고 주요 정치인들은 한번 눈도장 찍고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그리고 실전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앞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더 정진하겠다라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외교 그 자체 얘기만 하면 좀 지루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외교와 관련됐지만 저희 대표님과 관련된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의미와 제 마음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좀 짧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저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한동훈 대표님 같은 유력 정치인과의 교류가 영광이면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저희 한동훈 대표님과 계속 함께 일하고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저희 한 대표님의 외교안보 비전과 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역에 의존한 나라잖아요. 에너지도 잘 안 나오고. 하지만 이 나라에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에게 국제 정치는 대선 한 달 전에 벼락치기 과목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동훈 대표님이 꾸준히 열정을 갖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한 대표님을 작년 여름에 2024년 7월에 처음 직접 뵀었는데요. 사실 그때 처음 뵌 날 저한테 남중국해에 중국이 구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의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상의 선인데 이것을 지난 몇 년간 주장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물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한반도나 뭐 북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크게 프레임을 갖고 계셔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작년이었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나고 며칠 안 됐는데 당시 한참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이제 인도 파키스탄 분쟁의 함의를 물으시더라고요. 되게 특이하죠. 한국 정치인분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열정이 너무 궁금해서 진짜 며칠 전에 제가 아직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갖냐고 한번 좀 실례지만 궁금해서 저도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께서 권력을 갖는 게 목표가 아니고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 준비된 상태에서 잘하는 게 목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고요. 이런 정치인분들이 이런 태도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초에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분들 몇 분을 모시고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게 외교안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근데 그중에 이제
소위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님과 이런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한다는 걸 듣고 나서는 아, 한동훈 대표가 다시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되게 험중한 국제 정세, 지역 정세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내년 2026년 새해에는 이제 여러분들, 국민분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전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